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저희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우리 2024년 말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때는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지역도 투자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투자한다라고만 했었죠. 한국 투자하면 뭐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2025년 2월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 연간으로 상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이 미국이고요. 오히려 한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뭔가가 진짜 좋다라고 쏠리게 되면 그 반대쪽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런데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 가격은 정말 계속 올라요. 그래서 금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움직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45도 각도, 몇 도 각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달도 안 됐는데 약 10% 이상 금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약간 과열이 느껴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강할 때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자산을 좋아했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의 금 가격이 다른 지역의 금 가격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몇 은행들이 금 현물 매수를 그러니까 파는 거를 그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랑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금 가격의 변화가 되게 과열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 됐던 간에 변하지 않게 계속 오르는 건 금이다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제가 금에 대한 전망까지 할 능력은 없어서 제가 어릴 때 또는 최근에 읽었던 금책들이 꽤 여러 권 있더라고요. 집에 서재를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중에 어떤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금의 전쟁인데요. 2011년에 나왔고 현재는 절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고 서점에 가니까 아직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쪽수가 한 6, 70조. 그러니까 제가 봤던 다른 책들은 훨씬 더 두껍더라고요. 책도 상대적으로 좀 얇고 내용이 덜 학술적입니다. 거기다가 2011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었냐면 2015년이 되면 금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오를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 가격을 좋게 보는 사람이 14년 전에 썼던 책이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 혹시 이 사람의 논리가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저자가 중국 사람이고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기간에 중국 책을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읽어봤던 중국 책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저자는 이게 필명이거나 가명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집단지성으로 모인 상태에서 그냥 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이름을 보고 또 뭘 썼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의 내용이 뭔지를 보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책의 제목은 금의 전쟁인데요. 사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원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계 경제는 왜 금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인 내용, 금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는지를 쓴 거긴 하지만 베이스는 금이 좋아질 거라는 베이스를 썼다라는 걸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금 가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중점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올해 작년 미국장이 좋을 때도 좋았던 금이 올해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금을 강세로 봤던 이유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 사람이 책을 내던 2011년에는 당시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처럼 금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을 때예요. 그랬다가 2016년이 돼서 금 가격이 1,500달러로 빠지면서 다시 또 금이 흐지부지 됐었지만 지금 이제 3,000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1장부터 갈 건데요. 1장에 보시면 1장의 제목이 뭐냐? 냉병기 시대의 황금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하게 됐을까? 몇천 년 전, 지금 냉병기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성서,
뭐 이집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리디아인,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화랑 역사랑 헷갈리는 시대에도 금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구약 성서에 언약궤도 나오고 황금 송아지도 나오고,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뭔가를 할 때 금을 썼다는 게 나오고요. 이집트 너무 잘 아시지만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문화인데 파라오가 황금 가면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파라오는 신이었고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금을 그 사람의 얼굴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화를 만들어서 팔게 되고 중국하고 비잔틴 제국, 로마를 계승한 비잔틴 제국도 금을 척도로 모든 경제활동에 가치를 매겼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6,000년, 7,000년 전부터 금이 약간 경화, 기축통화처럼 활용됐다는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신대륙의 황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책의 첫 번째 백미로 꼽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 거냐.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남미도 발견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약탈했던 게 뭐냐면 사람, 노예로 쓸 사람도 물론 있었고, 물론 다시는 그 남미 사람을 데려갔지만 너무 몸이 약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긴 했으나 처음에 사람을 데려가고 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일단 이 유럽 사람들한테 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금은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금의 생산으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는 결국 금보다는 농사가 중요하고 그냥 먹을 걸 만들어야 사니까요. 기본적으로 농업 사회가 됐고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신대륙에서 황금하고 은하고 금속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지금으로 치면 달러를 무지하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무지하게 찍으니까 지금까지는 농업용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제일 중요했고 농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고, 그러니까 장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대륙에서 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농업용 토지에서 산출하는 것보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금 통화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륙이 발견이 돼서 금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황금이 지금 어쨌든 이 서양이 이 전 세계 체제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결정한 체제 하에서 금이 어떻게 이 잘 시스템으로 녹아들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럽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하고 뭐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100년, 150년의 과정이 르네상스 이후에 경제를 바꿨고 1600년대 후반에 영국의 혁명이 있었고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유럽이 금융하고 산업을 다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 시발점을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황금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구약성서에서부터 나오는 금의 뭐랄까 기축통화성이 이 신대륙의 황금으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 시스템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장하고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금이 처음에는 근본위제였죠. 근본위제로 시작을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71년에 닉슨의 금태한 정지 이후에 이제 금이 어떻게 자산화가 되면서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현대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대륙의 역사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이 많았던 나라가 그 당시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스페인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자기들한테 금이 모이면서 그 가장 힘이 있는 국가가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를 돌렸었거든요. 그게 결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근본위제를 유지했었는데 71년에 미국 경제가 그 전부터 베트남전 하면서 경제가 나빠지면서 계속 통화를 찍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러가 금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미국에다가 달러를 주고 금을 받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럼 달러를 덜 찍어야지 생각할 텐데 역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역시 도둑놈이랑 비슷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달러를 그 가격에 안 줄 거야라고 하면서 금태안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금의 베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어떻게 기축통화로 만들어 가는지의 과정이 요 3, 4장에 잘 나옵니다. 5장은 제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목이 뭐냐? 위기 속의 황금 저격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달러 금태안을 정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는 금의 베이스를 한 통화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이 덜 중요하고 달러가 중요해져야지만 달러의 기축통화성이 살아있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거래할 때도 달러로만 하고 무역을 좀 장려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이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경화의 베이스가 되는 자산을 보통 자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보통 자산으로 만들게 되면 금하고 이 통화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생각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실패할 거다라고 이분은 이때 주장을 했었고요. 물론 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달러 가치 약해지는 것만큼 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되게 지금에 와서 보면 정확한 예측이었던 거죠. 이게 왜 더 저는 흥미롭게 봤냐면 이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에 나온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2011년에 나왔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1년이 어떤 때냐면 양적 완화를 첫 번째 걸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미국 문제 생기면 돈 찍으면 돼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벤 버냉키가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양적 완화를 하면 물가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큰일 난다라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계속 미국이 돈을 뿌릴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미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은 언제나 재정 적자를 내고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였지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IT 혁명기에는 미국 재정이 흑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후인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연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구조적으로 미국은 통화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다.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보통 자산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할 거고 결국은 금은 기축통화, 경화의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1년에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장은 사실 이게 마지막 장이 우리한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6장이 이 책의 두 번째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뭐로 달려있냐면 6장은 향후 황금은 다시 화폐의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이고요. 제목은 이건데 주로 내용은 뭐냐면 중국인, 저자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정부는 금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지켜야 되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2011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나온 책이 아니라 14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랑 가계랑 같이 금을 공동으로 보유해서 계속적으로 금을 베이스로 위안화 가치를 지키자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14년 전에.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다, 뭐 금을 영국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닉슨 대통령의 금퇴한 정지 이후에 금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격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은은 성공을 했죠. 원래 금은 복본위제에서 은은 이제 거의 보통 자산이 됐고요. 금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됐든 뭐 인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달러 기축 통화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통화도 준 기축 통화처럼 쓰려는 곳들이 계속 금을 모으고 있다는 걸 14년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기축 통화,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이런 영국은 요즘에 미국 국채를 무지하게 삽니다. 중국이 파는 걸 다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이랑은 거의
또 한 통속이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보다는 미국채를 사는 게 이자도 받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채를 사놓는 거죠. 근데 러시아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물론 인도는 미국하고 친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독립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네 나라 통화를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들어서 막 유튜브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14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되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의견과 미국의 현재 현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런 나라들이 금을 사면 미국의 기축통화 자리를 뺏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 안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거를 14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준비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는 물론 금을 많이 모으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 돼야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가 기축통화에서 내려온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바뀐 거지 금의 양이 영국보다 미국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의 유지는 제가 뭐 죽을 때까지는 뭐 당연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미국도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금이 됐든 뭔가 됐든 이 달러를 뒷받침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엔 그게 원유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면서 약간 중동과의 그 페트로달러가 깨지는 느낌도 사실 있잖아요. 물론 저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보다 중요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거는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왜냐? 금은 6,000년 전부터 했던 거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다른 자산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미국의 국방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하실 때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한 20% 빠져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의 어느 정도 부분을 내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할 때 금을 일부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기가 어렵거든요. 반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면서 어디 가서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산 배분의 핵심적인 요소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산 배분 리포트에도 주식 40, 채권 50, 현재 금 10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